전 장관 사퇴를 놓고 여당과 청와대가 내부 분열을 야기하는 모양새입니다. 청와대 내부에선 청와대 참모진들의 책임론이 제기되고 여당 내에서도 당 지도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법무부 김호수 차관과 검찰국장을 불러 강력한 검찰 감찰 방안을 마련해 직접 보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뇌종양과 뇌경색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가 진단서 대신 정형외과에서 발행한 입원 확인서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를 6번째 비공개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 도심에서 멧돼지 6마리가 출몰해 이 가운데 2마리는 아파트 단지까지 이동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멧돼지 출현 방지단이 포획 활동을 벌였지만 소득이 없어 아프리카 돼지열병 여부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25%로 또 내렸습니다. 2년 만에 다시 역대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건데 경기 상황에 따라 추가 금리 인하도 가능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백마를 타고 혁명성지로 꼽히는 백두산에 오른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김정은은 중요 고비마다 백두산을 방문해 김정은의 중대 결심이 나올 수도 있다는 관측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나인의 신동욱입니다. 조국 전 장관 사퇴 이후 그 후폭풍이 여권 내부로 번지고 있습니다. 여당 내부에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지금의 상황이 개탄스럽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고 민심을 제대로 전하지 못한 청와대 참모들을 경질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노영민 비서실장을 직접 질책했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때문에 당분간 여권이 조국 사퇴 책임론을 둘러싸고 내분에 시달릴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오늘은 먼저 최지원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 고심이 깊었는데 이달 초 대규모 집회가 열릴 때에도 노영민 비서실장 등이 정확한 보고를 하지 못해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들이 전했습니다. 노영민 실장이 회의석상에서 민심을 전하면 뒤늦은 보고라며 질책했다는 후문도 들립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직접 외부에 전화를 걸어 민심 동향을 파악할 정도로 참모들의 대응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나 참모들 중 일부는 조국 사태 국면에 단일 대우를 이루지 못했다며 여당의 책임을 돌리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야당은 청와대 참모진 경질을 요구했습니다. 백론의 극심한 분열을 가져오는 데 있어서 비서실장으로서 대통령을 잘못 보좌한 노영민 실장 책임지고 그 자리에서 사퇴해야 된다고. 여권에서는 중폭 개각을 통한 쇄신론도 제기되지만 청와대는 조 전 장관 인사검증 논란에 따른 부담을 감안해 일단 공석인 법무부 장관만 임명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조국 사태로 중도층 이탈이라는 악재를 만난 민주당으로서는 내년 총선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이는 수도권과 부산 의원을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고 또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지지자들이 항의 문자를 보내는 등 어수선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 최고위원 회의에선 부산의 지역구를 둔 김혜영 의원이 사과했습니다. 국민들의 갈등이 증폭되고 많은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렸습니다. 집권 여당의 지도부 일원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조국 사태 이후 중도층 표심 이탈로 고심이 큰 부산 경남권의 기류를 반영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수도권은 상황을 더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수도권 3선인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후안무치한 인간들 뿐이라며 책임을 통감하는 자가 단 한 명도 없다. 이게 우리 수준이라고 자책했습니다. 중진들은 사석에서 청와대 참모들이 민심을 제대로 못 읽는다며 청와대의 책임을 돌립니다. 하지만 이해찬 대표는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문제 삼으며 수사를 빨리 끝내라고 압박했습니다. 아울러 2달 가까이 끌고 있는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도 이제 결론을 내야 합니다. 일부 지지자들은 최고위원 자격으로 사과한 김혜영 의원에게 문자 폭탄을 보내 항의했습니다. 한국당은 이해찬 대표와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의 동반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호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을 청와대로 직접 불러서 1시간 가까이 면담했습니다. 매우 이례적인 면담이고 검찰 개혁에 대한 얘기를 나눴다고 하는데 청와대를 연결해서 자세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대우 기자, 앞으로는 검찰 개혁 추진 상황을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김호수 차관과 이성윤 감찰국장을 불러서 그 후임 법무부 장관 인선에 시간이 적지 않게 걸린다면서 앞으로 검찰 개혁 방안을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 직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런저런 또 개혁 방안을 스스로 또 이렇게 내놓을 수도 있는데 그런 이제 부분들이 있다면 직접 저에게 보고도 해주시고. 조 전 장관이 발표한 검찰개혁안의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늦어도 10월 중에 끝내라고도 했습니다. 법무차관과 검찰국장의 대통령 직접 보고 자체도 이례적이지만 청와대가 사전에 예고하고 이를 공개한 것은 더욱 이례적이라는 평가입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주 보좌를 잘했다고 들었다면서 김호수 차관을 여러 차례 격려했습니다. 법무장관 공석 상황에서 검찰개혁을 주도할 김 차관에게 힘을 실어주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오늘 청와대를 찾은 김호수 차관과 이성윤 검찰국장은 앞서 대검 간부들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을 구성하자고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예, 부처의 업무 추진 상황을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하는 경우가 얼마나 자주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어떤 취지인지 청와대 설명은 있었습니까? 예,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부연 설명을 했었는데요. 그만큼 검찰개혁이 중요한 문제고 앞으로 더 잘 챙기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에 있었던 부마항쟁 40주년 행사 기념사에서도 검찰개혁을 강조했는데요. 일부에서는 검찰개혁보다 오히려 검찰 비판에 가까운 쪽이 아니었냐 그런 느낌이 든다는 언급도 했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습니다. 모든 권력기관은 조직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5.18 광주 민주화운동 60항쟁. 문재인 대통령은 법무차관과 검찰국장을 만난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검찰 감찰, 검찰을 감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TV조선 백대호입니다. 예, 이런 가운데 검사들에 대한 감사를 총책임지는 대검 감찰부장이 지난 석 달 동안 공석이었는데 법무부가 오늘 이 자리에 판사 출신인 한동수 변호사를 임명했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한 변호사의 이력이 눈길을 끕니다. 진보 성향 판사 모임 출신이어서 균형 있는 감찰이 이루어질지 법조계에서 벌써 걱정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보도에 신원석 기자입니다. 검찰 비위 감사를 총괄하는 대검찰청 감찰부장에 판사 출신 한동수 변호사가 임용됐습니다. 대검 핵심 자리인 감찰부장을 검사가 아닌 판사 출신이 맡은 건 3년 6개월 만입니다. 한신임 부장은 서울대 법대 졸업, 사법연수원 24기로 1998년 전주지법 판사로 입관해 수원지법 부장판사 등을 거쳤고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입니다. 2014년부터는 지적재산권 전문 변호사로 활동했습니다. 진취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셔서 인품적으로 훌륭하기 때문에. 이번 인선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사퇴 전 제청해 이뤄졌습니다. 조 전 장관이 기존 검찰의 자체 감찰도 개혁 대상으로 지목한 만큼 검찰에 대한 본격적인 통제가 시작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고위 전현직 검사들 사이에선 비위 사실은 적발 못지않게 판단이 중요한데 한신임 부장이 우리법 연구회 출신인 점이 우려스럽단 말도 나왔습니다. 앞서 민변 출신인 법무부 황희석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장은 보수야당과 정치인의 막말을 한 과거 SNS 글이 국정감사에서 공개돼 편향성 논란을 빚기도 했는데 황 단장은 이에 대해 다른 사람의 글을 다시 올린 것에 불과하지만 정중히 사과한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 예, 지금부터는 조국 전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 상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씨가 오늘 6번째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무슨 조사를 받았는지, 영장 청구 가능성은 어떻게 되는지 검찰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자세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혁수 기자 나와 있죠? 네,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이 벌써 6번째 소환 횟수를 두고도 왜 이렇게 자주 부르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그야말로 뭐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조사할 게 너무 많아서 그런 겁니까? 네, 정경심 교수는 오늘 오후 1시 10분에 검찰에 출석한 뒤에 지난번 조사 때 작성된 조서를 열람하는 데 상당 부분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건강 문제를 이유로 조사 중단을 요청하고 그 다음번 소환 기일에는 조서 열람을 하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검찰도 예정된 질문지의 절반가량밖에 소화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도 정 교수 측에 조사 지연 전략으로 간주를 하고 있지만 최대한 정 교수로부터 사실관계 관련 진술을 충분히 확보한 뒤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버닝썬 사건에 연루됐던 윤모 총경이 근무했던 경찰청을 검찰이 오늘도 압수수색했다면서요? 네, 검찰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경찰청을 상대로 추가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킥스라고 불리는 형사사건 처리 정보가 담긴 시스템을 다시 한번 들여다본 건데요. 검찰은 윤 총경이 큐브스 정 전 대표의 사건 기록을 열람했는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총경은 정 전 대표가 연루된 사기, 횡령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대 차명 주식을 획득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윤 총경은 지난 10일 법원으로부터 범죄 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돼 현재 구속된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경심 씨는 그제 조사를 받다가 돌아가 입원했고 어제 뇌질환이 있다는 병원 서류를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 서류가 우리가 보통 발급받는 진단서가 아니라 입원 증명서였고 어디서 발급했는지 또 발급한 의사는 누군지도 삭제된 서류였다고 합니다. 이게 뭘 뜻하는지 이재중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정경심 교수의 뇌종양 진단 사실이 처음 불거진 건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주말 미술관 회동 사실이 확인된 전 낙곰수 멤버 주진우 씨를 통해서였습니다. 며칠 전에 뇌경색과 뇌종양 진단을 받았어요. 정 교수 측은 어제 오후 늦게 검찰에 해당 병명이 기재된 팩스를 보냈습니다. 해당 문건엔 정 교수 측이 주장한 뇌종양과 뇌경색 관련 병증이 기재된 건 맞지만 문건 형식은 진단서가 아닌 입원 증명서였습니다. 게다가 발급 병원과 의사 이름, 직인 등이 모두 삭제돼 있었고 진단 주체도 신경과가 아닌 정형외과로 돼 있었다는 게 검찰 설명입니다. 검찰은 변호인 측에 입원 증명서 발급 기관과 담당 의사, MRI 촬영본 등을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회신을 받지 못했다고도 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변호인 측이 보내온 자료만으로는 언론에 보도된 뇌종양 뇌경색 진단을 확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정 교수 측은 입원 장소 공개 시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가리고 제출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검찰은 오늘 소환 조사에서도 정 교수가 검찰 조사를 받는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조 전 장관의 동생도 얼마 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허리 수술을 해야 한다며 불출석하려다가 검찰에 강제 구인된 바 있습니다. 부산의 한 상가 건물에서 넘어지는 바람에 허리병이 악화됐다고 주장했는데 검찰은 이 건물 CCTV를 면밀히 분석해서 조 씨가 거짓말을 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연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저희 취재진이 확보한 건물 CCTV 화면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유경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6일 오전 9시 부산의 한 상가 주차장에 검은색 차가 멈춰섭니다. 모자를 쓴 채 운전석에서 내리는 이 사람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입니다. 조국의 동생이라는데요. 네. 나중에 사람을 확인하고는 이 사람이 조국 동생이다. 조 씨는 자신의 허리 디스크와 관련해 이곳 상가에서 넘어져 악화됐다며 이날 오후 입원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하지만 상가 2층으로 올라갔던 조 씨는 1시간 20분 뒤 상가 밖으로 멀쩡히 걸어서 나왔고 심지어 차 뒷좌석에서 2차례나 허리를 숙여 물건을 꺼내는데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운전도 직접 해서 상가를 빠져나갔습니다.
검찰은 조 씨가 이날 오후 급성 허리 디스크를 이유로 부산의 한 병원 응급실을 찾았을 때도 본인이 직접 운전하고 온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조 씨는 영장 기각으로 서울 구치소를 빠져나왔을 때 아픈 사람이에요? 아픈 사람이에요? 목에 보호대를 찼었지만 혼자 힘으로 걸어나와 차량 조수석 문을 직접 열고 탔습니다. 검찰은 병원 내 CCTV 분석과 병원 직원, 내원객을 통해 조 씨가 위옷을 입거나 물건을 들 때 마비 증세를 호소했던 팔을 자유자재로 움직였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은 조 씨의 영장 기각 사유였던 배임 혐의 등도 보완한 만큼 이번 주 안으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자, 보신 것처럼 이렇게 구속영장이 기각된 조국 전 장관 동생과 달리 웅동중학교 채용 비리를 도왔던 이른바 공범 2명은 어제 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이 이들에 대해서 작성한 공소장을 보면 조 전 장관의 동생이 채용 비리 전반을 주도한 정황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꾀병 정황과 이 혐의만 두고 보더라도 영장이 기각된 게 잘 납득이 되지는 않습니다. 김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찰은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전 과정이 공정을 가장한 속임수, 즉 기망이었다고 규정했습니다. 우선 시험 출제와 평가를 외부 기관에 맡겼지만 조국 전 법무장관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근무하는 동향대였습니다. 문제 유출을 막겠다며 조 전 장관 모친인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이 보관하다 시험 시간 1시간 전 학교 행정실장에게 건네도록 했지만 둘째 아들인 조 전 장관 동생은 어머니 집에서 1차 필기시험 문제를 빼내고 2차 면접 문제까지 구해 뒷돈을 건넨 지원자에게 전달했습니다. 2017년 사회교사 채용을 앞두고 이런 방식으로 정규직 교사를 희망한 지원자 2명으로부터 챙긴 돈은 2억 1천만 원. 이들 지원자 2명은 필기 만점에 면접 1등으로 정교사로 채용됐습니다. 정규직 교사를 꿈꿨던 나머지 지원자 40명에겐 경쟁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던 셈입니다. 조 전 장관 동생은 지난 8월 검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공범들에게 허위 진술서 작성을 요구한 뒤 잠잠해질 때까지 필리핀에 나가 있으라며 도피 자금 명목 등으로 350만 원을 건넸다는 게 검찰이 파악한 내용입니다. 검찰은 마치 공정하게 공개 채용 절차를 거쳐 교사를 뽑는 것처럼 가장해 동료 교직원을 속였다며 공소장에 적시했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조국 전 장관의 서울대 복직 문제를 둘러싸고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대 학생과 동문을 중심으로 복직 반대 움직임이 일고 있고 마침 내일이 서울대 월급날이어서 이걸 두고도 말이 많습니다. 먼저 윤재민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불이 꺼진 서울대 로스쿨 건물 복도. 조국 전 장관의 교수 연구실 앞입니다. 오늘은 어제 복직한 조 전 장관의 첫 공식 근무일이지만 오후까지 연구실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연구실 번호는 교수 휴게실로 연결됩니다. 교수님 오늘 혹시 안 나오셨나요? 못 뺐는데요. 복직 뒤 학교에 안 온 것으로 보이지만 조 전 장관은 내일 다른 교원들과 함께 10월분 월급을 받게 됩니다. 월말까지 보름치의 급여를 계산한 400만 원대인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메일에 되어 있으면 매달 저희 보조 규정에 따라서 나오는 거고요. 조 전 장관은 장관 임용 전 잠시 복직했던 지난 8월에도 학교에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넉 달 뒤 내년 1학기가 시작될 때까지 강의 계획은 없습니다. 학생들은 급여 규정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돈은 계속 지급되는 걸 알고 있는데 학교 차원에서 논의를 좀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규정은 그렇더라도 조국 교수님 개인뿐만 아니라 제도적으로 뭔가 어찌됐든 허점이 있었다라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보완해 나가는 게 교내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건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서울대 한 명예교수는 교수급여에는 교육과 연구, 사회활동이 모두 반영된다며 교육활동을 하지 않은 교수에게 온전한 급여를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조국 전 장관이 어제 법무부 장관 사표가 수리된 뒤 불과 20분 뒤에 서울대학교에 복직 신청서를 낸 걸 두고 왜 이렇게 서둘렀을까 궁금하다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관련해서 조 전 장관이 이달치 월급을 받기 위해서 서둘러 복직했다는 추측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게 얼마나 개연성이 있는 추측인지 지금부터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동원 기자, 서울대 월급날이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서울대 교원 보수 규정에 따라서요, 17일인 내일입니다. 그러니까 1일부터 말일까지의 급여를 17일에 주는 시스템입니다. 자, 앞 리포터에서는 내일 400만 원 가량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복직하자마자 이렇게 많이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서울대의 경우에는 이 발령일을 기준으로 해서요, 이 급여를 하루하루 일할 계산해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 전 장관의 경우에 14일에 복직 신청서를 냈고 그 15일에 복직이 됐으니까 자, 이달 말까지 보름치의 월급, 그러니까 약 420만 원 정도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반달치 월급을 받는다는 거군요. 그럼 이번 학기에 강의는 할 수 있습니까? 이제 학기가 시작되고 난 뒤에 복직을 했기 때문에요, 이번 학기에 강의는 없습니다. 아, 그렇다면 다음 달부터는 월급을 이제 계속 받는다는 건데 우리나라 대학 교수들은 강의가 없어도 이렇게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을 보면요, 업무가 없어도 급여는 줘야 된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교수직의 경우에는 강의가 없더라도 연구 등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조 전 장관의 경우에는 이번 학기에 강의를 하지 않아도 급여를 받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법무부 장관에서는 14일 날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법무부 장관 월급은 어떻게 됩니까? 그거 역시 일하는 만큼 받게 됩니다. 이 법무부의 월급 지급일은 매월 20일인데요. 자, 이번 달 20일은 일요일이기 때문에 금요일인 이 18일에 월급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장관의 연봉은 약 1억 3천만 원인데요. 이 조 전 장관은 일할로 계산해서 1일부터 14일까지 약 510만 원 정도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러니까 내일은 서울대학교에서 월급을 받고 모레는 법무부에서 월급을 받게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나온 얘기 가운데 하나가 장관은 하루만 일을 해도 평생 장관 연금을 받는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건 사실입니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이 장관 연금이라는 거는 따로 없습니다. 장관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 공무원 연금을 받게 됩니다. 다만 공무원 연금법을 보면 이 10년 이상 재직을 해야지 퇴직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 전 장관은 민정수석 기관과 장관 기간을 모두 합쳐도 10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공무원 연금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 물론 앞서 강 기자 설명한 것은 뭐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다는 얘기고 우리가 조 전 장관 마음속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실제로 급여를 받기 위해서 서둘러 복직했다 이건 알 수 없는 일이겠죠. 예,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진행하는 유튜브 방송에서 출연자들이 조국 장관 수사를 취재하는 KBS 여기자를 성희롱하는 발언을 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기자가 검사와의 특별한 관계를 바탕으로 취재를 했다는 취지의 발언인데 KBS 기자협회는 경악할 수준의 발언이며 명백한 성희롱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여기자협회도 모든 여성 직업인과 언론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황정민 기자입니다. 어제 유시민 이사장의 유튜브 방송에서 KBS 여성 기자를 성희롱하는 발언이 여과 없이 생중계됐습니다. 방송에 출연한 장모 기자는 조국 전 장관 가족의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를 인터뷰한 KBS 여기자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그 기자를 좋아하는 검사들이 많아서 수사 내용을 많이 흘렸다며 검사가 다른 마음이 있었는진 모르겠고 많이 친밀한 관계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유 이사장은 이 발언을 제지하지 않다가 말미에야 성희롱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며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오늘 많은 이야기들 중에서 사실과 다르거나 또는 제가 판단을 잘못하거나 이런 것이 있을 위험성이 항상 있기 때문에 한국여기자협회는 해당 발언이 여성 기자와 모든 여성 직업인, 전체 언론인의 인권과 명예를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인권 유린을 방관한 유 이사장은 직접 방송을 통해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KBS 기자협회는 성명을 내 명백한 성희롱이라며 유시민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라고 했습니다. 유 이사장은 성희롱 발언을 즉각 제지하고 곧바로 바로잡았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큰 잘못이라며 사과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조 전 장관 부부가 사모펀드를 통해 뇌물을 받았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냈던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오늘 추가로 또 고발장을 냈습니다. 이들은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가 운영한 사실상 모든 펀드에서 불법이 있었고 그 배경엔 조 전 장관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홍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주가 조작, 국고 횡령, 뇌물 주범
조국을 즉각 체포하라! 즉각 체포하라! 체포하라! 투기자본 감시센터가 지난 2일에 이어 조 전 장관 부부에 대한 고발장을 또 제출했습니다. 코링크 PE가 운용한 펀드 관계사들이 주가 조작과 횡령 등으로 280억 원대의 범죄를 저질렀는데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조 전 장관 덕분에 가능했다는 주장입니다. 코링크는 정경심의 자금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결국은 조국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조국이 없으면 결코 일어나지 못합니다. 특히 2017년 10월 자본금 314억 원 상당의 WFM을 불과 3억여 원 규모의 코링크가 인수할 수 있었던 건 코링크가 조국 일가 소유라 WFM의 주가 상승을 기대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때문에 투기자본 감시센터는 WFM 우모 대표가 코링크에 무상으로 준 53억 원 상당의 주식을 포함해 조 전 장관 부부가 사모펀드를 통해 115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처음 제출했던 고발장에 적힌 뇌물액은 66억 원 상당이었는데 기소된 오촌 조카 조 씨의 공소장 등을 근거로 해 뇌물액을 더 늘렸습니다. 오늘 고발장엔 김경률 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이 의혹을 제기한 코링크 그린펀드 관련 내용도 포함돼 조 전 장관 부부 외에도 코링크 투자자 등 총 17명이 고발 대상에 올랐습니다. TV조선 홍영재입니다. 조국 전 장관의 아들에게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당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의 사무국장이 한인섭 교수가 원장이 형사정책연구원에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이 야당을 통해서 제기됐습니다. 김보건 기자가 그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김 씨는 한인섭 교수가 형사정책연구원 원장에 취임한 지 20여일 만에 이 연구원 공채에 응시합니다. 1차 서류 전형은 1등으로 통과했지만 2차 필기시험에서 5등을 했고 최종 탈락했습니다. 8개월 뒤인 올해 3월 형정원은 또 채용 공고를 냅니다. 그런데 이번엔 1차 전형을 필기로 2차 전형을 서류로 바꾸고 법학과 사회과학 전공자를 따로 뽑습니다. 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 27곳 중 1차에서 필기를 보는 곳은 형정원이 유일했습니다. 1차에서 3배수를 뽑는 만큼 필기 성적이 상대적으로 떨어졌던 김 씨를 배려한 것 아니냐는 게 야당의 주장입니다. 기존의 채용 절차를 변경하고 서류와 면접 심사 결과에도 합리적 의심이 든다면 형사정책연구원은 마땅히 사실관계를 국민 앞에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1차 응시자 9명 중 필기에서 2등을 한 김 씨는 채점자들의 주관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는 서류 전형과 면접에서 평균 90.6점과 93.6점을 받았습니다. 탈락한 경쟁자들은 서류에서 60점대, 면접에선 80점대에 머물렀습니다. 형정원은 채용 절차 변경은 모든 지원자에게 필기시험 기회를 주려던 것이라며 인사위원회가 결정한 사안으로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당사자인 김 씨는 채용 절차는 기관에서 진행한 것이고 소명할 말씀은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서울 도심에 멧돼지 떼가 출몰해 이 가운데 2마리는 아파트 단지로까지 이동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멧돼지 출현 방지단이 포획 활동을 벌였지만 소득이 없어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여부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단지. 공동 현관문 유리가 문틀과 분리됐고 난간 손잡이는 떨어져 나갔습니다. 이곳에 멧돼지가 나타났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새벽 1시쯤입니다. 오늘 새벽 아파트 단지에 출몰한 멧돼지는 출동한 경찰관이 쏜 총을 맞고 지하실로 도망쳤습니다. 포획단이 지하실에 갇힌 멧돼지를 찾았지만 이미 달아난 뒤였습니다. 그 발자국이 한 내 손만큼 컸어요. 그래서 한 150kg에서 200kg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젯밤 서울 강동구 보훈병원을 시작으로 오늘 새벽 송파구 아파트와 올림픽공원까지 모두 6마리의 멧돼지가 나타났습니다. 서울 서대문구의 안산에서도 멧돼지 신고가 있었습니다. 오늘 아침 종로구 백사실 계곡에서 잡힌 멧돼지는 돼지열병 감염 여부 확인에 들어갔습니다. 전문가들은 멧돼지들이 먹이를 찾아 도심에 내려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돼지열병 확산에 따른 무분별한 포획 허가의 부작용도 걱정합니다. 과다하게 멧돼지 포획 작전을 펴므로 인해서 외부로 또는 내부로 더 확산되거나 전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1월은 왕성한 먹이 활동을 불러오는 멧돼지 번식기이기도 합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진범 논란이 있는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실형을 산 윤 씨는 자신은 고문 때문에 허위 자백을 한 것이라면서 무죄를 주장하고 있죠. 그런데 당시 2심 판결문을 들여다보니까는 황당한 재판이었습니다. 윤 씨의 변호인인 국선 변호사가 윤 씨가 무죄를 주장하는데도 유죄를 인정하는가 하면은 재판에도 나오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당시 상황을 주원진 기자가 전합니다. 윤모 씨는 항소심 재판부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윤 씨는 범행 시간대 직장 동료 A 씨와 잠을 자고 있었다며 고문으로 허위 자백을 했다고 호소합니다. 그런데 당시 국선 변호인은 윤 씨가 신체 장애로 열등감을 못 이겨 범행을 했다고 유죄를 인정합니다. 검사도 아닌 변호인이 유죄를 인정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변호인이 반대 주장을 하는 재판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견해를 밝혔습니다. 판사 출신 변호사도 윤리강령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준영 변호사는 윤 씨가 재판 내내 한 번도 국선 변호인을 만나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결국 당시 국선 변호인이 피고인 접견도 하지 않고 엉뚱한 항소 이유서를 제출한 셈입니다. 법정이 또 안 나왔나 봐요. 또 딴 사건에 하다가 안 가버렸는지. 이게 말도 안 되는 사건이에요. 한 사람을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건데. 화성 사건 수사팀은 어제 당시 윤 씨의 직장 동료인 A 씨의 부인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A 씨 부인은 당시 경찰이 윤 씨에게 1년만 감옥을 갔다 오면 사나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들었다며 경찰이 윤 씨를 회유한 것 같다고 진술했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악플 등으로 우울증을 앓다가 숨진 것으로 알려진 설리에 대한 추모글이 이어지고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여전히 고인을 향한 입에 담지 못할 악플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숨진 뒤에까지도 이어지는 지독한 악플에 오늘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설리 팬들과 동료 연예인들은 악플에 시달리던 설리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네티즌은 추모 댓글에 맞아 너도 죽고 싶냐며 상상하기 힘든 악성 댓글을 남깁니다. 숨진 설리의 부고 기사에는 부검하면 설리에 보겠네, 부검 경쟁률이 치열할 듯 차마 입에 담지 못할 표현들이 남아 있습니다. 연예인들이 얼마나 더 고통을 받아야 악플은 사라질까요? 배우 최진실, 가수 윤희와 종현, 설리까지 악플의 상처는 칼보다 더 깊습니다. 악플을 혼자 이겨낸다고 끝나는 문제도 아닙니다. 연예인 아빠 엄마를 손가락질하는 모욕을 참고 봐야 하는 자식들, 치욕을 당하는 연예인 아들, 딸의 부모들, 악플로 고통받는 가족을 보는 건 더 괴롭죠. 저는 이제 많이 단련이 됐으니까 괜찮은데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그런 걸 보시고 속상해할까 봐 그런 게 되게 걱정이 됐어요. 댓글로 인한 분을 참기 위해 한 여성 연예인은 스스로 머리칼을 잘라내기도 했습니다. 바느질 그릇에서 가위를 꺼내갖고 머리를 다 잘랐어요. 울면서 잘랐어요. 내가 뭐 내일 모레 70이라도 난 아직까지 여자인 것도 있는데 너무 그래서 그래도 사과 한마디 받기는 힘듭니다. 그렇게 댓글 쓴 인지 사과하세요. 정식으로. 온라인상 악플은 캄캄한 어둠 속에서 누가 던진지도 모르는 흉기와 같죠.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상의 폭력성이 더 과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 두려움과 불안증과 공포감을 가지게 됩니다. 이 지독한 비수들은 죽어서도 끊이지가 않습니다. 청와대 게시판에는 악플 처벌 강화 청원이 이어지고 있지만 대부분 피해자들만 소갈이 할 뿐입니다. 지난해 조사 결과 온라인에서 혐오 표현 피해를 당한 20에서 40대 여성 226명 중 경찰에 신고한 사람은 9%에 불과했죠.
악플로 고소했다더라 이러한 악플들이 또 추가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일반인들보다는 고소에 좀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말 한 입은 사흘이지만 들은 귀는 천년이 간다는 말이 있죠. 쉽게 던진 한마디에 상대방이 오랫동안 상처 입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죽은 이에게도 함부로 던지는 악플은 표현의 자유가 결코 아닙니다. 뉴스라인 포커스였습니다. 무중계, 무관중으로 펼쳐진 어제 한국과 북한전은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경기로 중국 언론들도 의아함을 드러낼 정도였는데요. 이 현장에서 경기를 지켜본 국제축구연맹 FIFA 회장은 북한 축구협회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장동욱 기자입니다. 김일성 경기장에 애국가가 울려 퍼집니다. 고성이 오가며 양팀 선수들이 충돌 직전까지 갑니다. 중재에 나선 우리 주장 손흥민이 북한 선수와 몇 마디를 주고받습니다. 귀빈 자격으로 참석한 주 북한 스웨덴 대사가 직접 촬영해 자신의 SNS에 올린 현장 영상으로 서울에서 불과 차로 2시간 반 거리의 평양에서 벌어진 경기에 대해 현재 우리 국민들이 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영상입니다. 공식 경기 기록지에 표시된 관중 수는 100명. 평양을 찾은 인판티노 피파 회장은 역사적인 경기에 팬들이 한 명도 없어 실망스러웠다면서 경기 생중계와 비자 발급, 외신 기자들의 접근 문제들을 알고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축구협회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CNN은 여행사 대표의 말을 인용해 북측이 아무 설명 없이 관광객들의 경기장 출입을 막았다고 썼고 주요 외신들도 일제히 가장 비밀스러운 월드컵 예선 경기라고 보도했습니다. 우리 통일부는 무관중 경기에 대한 북한의 의도를 파악하고 있다는 입장만 내놨습니다. 축구협회는 내일 새벽 선수단 귀국 후 관련 규정에 따라 북측에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장동욱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25%로 인하했습니다. 석 달 만에 또 내려서 역대 최저 수준인 건데요. 이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다면 추가 금리 인하로 1%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최연희 기자입니다. 석 달 만에 또 내렸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늘 기준금리를 연 1.5%에서 1.25%로 0.25%포인트 낮췄습니다. 2017년 11월 이후 2년 만에 역대 최저치로 돌아왔습니다. 사상 첫 마이너스 물가로 디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한은이 전망한 2.2% 성장률 달성도 쉽지 않습니다. 성장 흐름이 기존의 전망 경로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수요 면에서의 물가 상승 압력이 약화된 점을 고려하여 국제통화기금 IMF는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을 6개월 만에 0.6%포인트 낮춘 2%로 전망했습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부진한 수준입니다. 해외 투자은행들은 1%대 성장률 전망치까지 내놓고 있습니다. 한은은 금리로 대응할 여력이 아직 남아있다며 내년 상반기 중 추가 인하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1% 기준금리 시대가 열릴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국내 경기 하강 사이클이 예상보다는 사실 심각해졌고요. 그래서 2%대 성장 지지 자체가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이 직면한 것들이 이제 금리 인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고요. 기준금리가 추가 인하될 경우 가계부채 증가와 주택가격 상승, 외국인 자금 이탈 등 부작용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TV조선 최연입니다. 한전은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실시간으로 전력 확인이 가능한 스마트 미터기를 도입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미터기에 들어가는 300억대 핵심 제품 입찰 과정에 업체들의 담합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한전은 별다른 후속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김지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한국전력은 2년 전 스마트 미터기 주요 부품 2종류의 입찰 공고를 냈습니다. 1권역에선 37,015원을 써낸 A업체가 낙찰됐습니다. 그런데 A업체는 2권역에서 330원 비싼 37,345원을 써내 탈락했고 36,267원을 써낸 B업체가 낙찰됐습니다. B업체의 경우 다른 구역에선 38,570원,
37,200원 등 각기 다른 금액을 냈습니다. 이렇게 5개 업체가 돌아가며 최저가를 적어내 납품건을 나눠 가졌습니다. 총 납품액은 당초 한전 예산인 330억 원보다 32억 원이나 늘었습니다. 한전은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고 업체들은 담합 의혹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담합 정황까지 눈감아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게다가 한전은 부품 성능 변경 등을 이유로 이들 업체에 낙찰액의 2배에 가까운 672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국가계약법상 계약 조건이 변경되면 재입찰해야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기존 업체들에 막대한 돈을 몰아준 겁니다.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이 계속 이어졌고 그 이후에 규격도 개정하고 해서 반영을 한 게 18년 하반기에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죠. 한전의 적자는 상반기 1조 원에 육박합니다. 전기요금 인상을 거론하기 전에 예산 낭비부터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북한 매체가 백마를 타고 백두산에 오른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마치 알프스를 넘는 나폴레옹을 연상시키는 사진인데 북한이 이런 사진을 내보낼 땐 꼭 어떤 정치적 메시지가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어떤 메시지인지 이채연 기자가 설명합니다. 상기된 표정의 김정은 위원장이 백마를 타고 백두산 정상을 향해 달립니다. 김여정과 현송월 등 수행자들 10대 명도 줄줄이 백마를 타고 따라갑니다. 우리 혁명이 한 걸음 전진될 웅대한 작전이 펼쳐질 것이라는 확신을 받아 안으며 김정은은 장성택 처형전과 지난해 대외전략전환전 등 고비 때마다 백두산 정상에 올랐습니다. 이번에도 미북 비핵화 협상을 앞두고 결단을 예고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연말까지 시한이 정해져 있는 비핵화 문제가 미국이 빨리 셈법을 바꾸지 않으면 나는 나의 길을 굳건히 갈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미국과 한국에 동시에 특히 승마를 신격화에 활용했던 김정일처럼 이미지를 통한 내부 결속을 노렸다는 해석입니다. 김정은은 백두산 삼지연군 건설 현장도 방문해 자력갱생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미국이 제재를 풀기 전까지 내부의 힘으로 버텨야 한다는 메시지를 강조한 겁니다. 미국을 위수로 하는 반공화국 적대 세력들이 강요해온 고통은 우리 인민의 분노로 변했다고 하시면서 골이 아파나게 보란듯이 계속 잘 살아나가야 한다고 북한이 협상 장기화 가능성까지 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북한이 행정구역상으로 우리 영토로 분명히 표기되어 있는 서해 한박도를 포함해서 5개 무인도에 해상 진지선을 구축하고 군사기지로 만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사시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다는데 어디에 어떤 군사시설이 들어섰는지 박재훈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2014년 8월 서해 무인도를 군사기지화하라는 교시를 내렸습니다. 그 결과 2017년 5월 한박도에 군사시설이 들어서면서 북한은 가장 좌측에 있는 무도부터 가장 우측에 있는 한박도까지 총 40km 구간의 해상 진지선을 구축했습니다. 연평도에서 12km가량 떨어진 아리도는 한박도와 무도의 가운데 위치합니다. 무도와 장제도에는 이미 76mm 해안포가 설치돼 있었는데 방사포가 추가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갈도가 2015년도에 그쪽이 무장화가 됐고 그렇죠. 그 뒤에 아리도가 감시기지화가 되고 이어서 한박도가 감시기지화. 진지선의 중심에 위치한 아리도에는 2015년 10월 20m 높이의 철탑이 설치되고 고성능 영상 감시 장비와 레이더가 배치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군사기지화된 이들 무인도가 유사시 기습 침투 기지로도 활용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전방에 관측 시설들이 들어선다는 것은 북한군 후방에 있는 포병 부대들의 좀 더 정확성 있는 공격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군은 K9 자주포와 스파이크 미사일 등을 인근 부대에 배치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TV조선 박지훈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석굴암 등 우리 유산이 홀로그램과 3D를 만나서 재탄생했습니다. 이루라 기자가 전합니다.
빛으로 구현된 거대한 석굴암. 발 아래 흩어진 금가루를 모아 천마총 금제관식을 만듭니다. 석굴암과 첨성대 등 신라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최첨단 과학기술을 접목한 미디어 아트로 재탄생했습니다. 캄캄한 숲길에선 빛으로 만든 사슴무리가 도도하게 나타나더니 이내 호랑이의 등장에 쏜살같이 달아납니다. 천년왕국 신라의 수도 서라벌의 옛 모습을 3D 홀로그램과 LED 조명으로 꾸며 관람객들이 직접 체험하게 했습니다. It's beautiful to see that so much technology can bring such art, can play with everything. You can touch the walls and you will see flowers. 우리 문화유산을 거꾸로 보는 이색 전시도 있습니다. 숭례문 앞에 세워진 거대 상자 속으로 들어가면 그 앞에 달린 카메라 렌즈를 통해 문화재가 사진으로 기록되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현대적 풍경 속에 매몰된 역사적인 풍경을 새롭게 보고 다시 보게 하기 위해서 본 프로그램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숭례문을 배경으로 직접 그림 그리면서 체험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최첨단 과학으로, 새로운 시각으로 쉽게 지나쳤던 우리 역사가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루랍니다. 예, 이렇게 조용필이 노래하면 객석에서는 자동으로 비명이 터져나오곤 했습니다. 하지만 흥겨운 여행을 떠나요 같은 노래를 불러도 평양 사람들은 마치 석고상처럼 굳어 있습니다. 트럭 30대분의 장비를 싣고가 만든 화려하고 거대한 무대 앞에서도 평양 사람들은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북한 사람들이 마치 폭탄 맞은 느낌이 될 거라고 예상했던 조용필은 이때를 나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혀 그 표정이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딱 멈는, 이렇게 숨이 멈는 그런 느낌이에요. 예, 그는 힘겨운 줄다리기 끝에 막판에 가서야 겨우 기립박수를 이끌어냈습니다. 이런 북한 관중도 열렬하게 원초적 감정을 드러내는 곳이 있습니다. 축구 경기가 열리는 김일성 경기장입니다. 지난 2005년 독일 월드컵 예선 이란전에서 북한 선수가 퇴장당하자 관중들은 병과 의자를 그라운드로 마구 집어던졌습니다. 이란 선수단 버스가 분노한 북한 관중에게 이렇게 갇혀서 한참 동안 빠져나가지 못했습니다. 당시 이란 감독은 엊그제 인터뷰에서 목숨이 위험했다, 폭동 수준이었다고 회고했습니다. 그렇게 열광적이고 일방적인 오만 관중 덕분인지 북한은 이란전 패배 후 이 경기장에서 14년째 A매치 무패 행진을 이어왔습니다. 그리고 어제 우리 대표팀을 불러들여 무패 기록을 하나 더 늘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관중석이 텅 빈 무관중의 무중계, 무취재, 무승부까지 사무 경기였습니다. 북한은 이란전 때 난동으로 FIFA 징계를 받아 홈 경기를 몰수당하고 태국에서 일본과 관중 없는 경기를 치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관중석을 텅 비운 것은 북한의 전체주의 체제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북한은 눈 내린 백두산에서 백마를 달리는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기괴하게 엇갈리는 두 장면에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우리 국민은 제3국 문자 중계를 통해서 어제 경기 상황을 얻어들어야 했습니다. 마치 봉화로 소식을 주고받던 조선시대처럼 말이죠. 우리 정부가 지난 2년 동안 간쓸게 다 내주고 북한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 그렇게나 저자세를 보인 결과가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항의는커녕 유감스럽다는 말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몽리, 어깃장보다 더 속 터지는 일은 바로 이겁니다. 10월 16일 앵커의 시선은 세상에서 가장 이상한 축구 경기였습니다. 요즘 아침마다 안개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운전하는 분들에게는 여간 불편한 게 아니죠. 내일 출근길에도 안개 조심하셔야겠고요. 안전운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안개는 요즘처럼 일교차가 큰 가을철에 잘 생기는데요. 내일도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서울의 경우 12도에서 시작해 한낮에는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 점만 염두에 두시면 내일은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특별한 비 소식 없이 전국에 구름 많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대전과 강릉 20도, 전주와 대구 21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을 중심으로 약간 높게 일겠고요. 또 다가오는 금요일에는 곳곳에 비 소식이 나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수요일 뉴스9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